쾅! 제 손에서 김치통이 마루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빨간 양념물이 사방으로 튀어올랐어요. 마당에 모인 사람들이 입을 쩍 벌리고 저를 쳐다봤습니다. 당신들이 뭘 안다고 그래요? 제 목소리가 떨렸어요. 양념 묻은 손을 부들부들 떨면서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15년. 15년을 참았어요. 이제 더는 못 참겠어요. 그 순간 제 머릿속엔 오늘 아침부터의 모든 일들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뒷이야기가 궁금해지시나요? 사연 시작하기 전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5시 30분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졌어요. 몸이 기억하는 거죠. 15년 동안 매일 아침 이 시간에 일어났으니까요. 남편은 옆에서 코를 골고 있었습니다. 깨우지 않았어요. 어차피 깨워도 조금만 덜하며 뒤척이다가 7시는 돼야 일어나니까요. 부엌으로 내려가서 가장 먼저 한 일은 시어머니 약 챙기는 거였습니다. 혈압약, 당뇨약, 소화제. 요일마다 먹는 약이 달라서 늘 신경 써야 했어요. 한 번이라도 빼먹으면 큰며느리가 날 죽이려고 작정했나라는 소리를 들어야 했으니까요. 물 한 잔 마시고 마당으로 나갔습니다. 어제 저녁부터 소금물에 담가둔 배추 100포기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김장날이었습니다. 매년 이맘때면 반복되는 일이지만 올해는 왠지 마음이 더 무거웠어요. 차가운 새벽 공기 속에서 혼자 배추를 헹구고 있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큰며느리, 배추 소금물에 제대로 담갔어? 시어머니였어요. 지팡이를 짚고 마당으로 나오시면서 첫마디가 지적이었습니다. 좋은 아침이라는 인사 한마디도 없이요. 네, 어머님. 어젯밤부터 담가뒀습니다. 어젯밤부터? 그럼 너무 절여졌겠네. 김장이 몇 년째인데 아직도 이것도 모르나? 저는 입술을 깨물었어요. 사실 완벽한 타이밍이었습니다. 15년 동안 매년 김장을 하면서 터득한 거니까요. 하지만 뭐라고 대꾸하지 않았어요. 말대답하면 더 큰 잔소리만 돌아올 테니까요. 네, 어머님. 다음엔 더 신경 쓰겠습니다. 15년 동안 학습된 대답이었습니다. 시어머니는 잔소리를 더 하시다가 집 안으로 들어가셨어요. 저는 다시 배추를 헹구기 시작했습니다. 손은 얼음장처럼 차가워졌지만 멈출 수가 없었어요. 오늘 안에 김장을 다 끝내야 했으니까요. 오전 9시쯤 시누이들이 도착했습니다. 언니, 동생 둘 다 명품 핸드백을 들고 하이힐을 신은 채로 왔어요. 엄마, 우리 왔어요. 오냐, 우리 딸들. 어서 들어와서 차부터 마셔라. 시누이들은 현관문을 열면서 마당에서 일하는 저를 힐끗 봤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아침 인사 한마디 없었습니다. 저는 그때도 아무 말 하지 않았어요. 놀랍지도 않았어요. 늘 그래왔으니까요. 시누이들은 명절이나 김장 같은 날만 되면 얼굴을 비추지만 정작 일은 하나도 안 합니다. 그저 앉아서 수다 떨다가 김치 몇 통 챙겨가는 게 전부예요. 1시간쯤 지나서 둘째 며느리 민경이가 왔습니다. 어머니, 제가 왔어요. 민경이는 트렌디한 앞치마를 두르고 고급 비닐 장갑까지 챙겨왔더군요. TV 예능 프로그램에서나 볼 법한 차림새였습니다. 어머, 민경이 왔네. 우리 똑 부러지는 둘째 며느리.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환하게 밝아졌어요. 저를 부를 때와는 완전히 다른 톤이었습니다. 당연하죠. 제가 어머님 도와드려야죠. 언니, 제가 양념 만들게요. 민경이는 저를 언니라고 불렀지만 그 목소리엔 묘한 승리감이 묻어났어요. 재빨리 마늘, 생강, 젓갈을 준비하면서 시어머니 앞에서 부지런한 척하는 모습이
꼭 무슨 오디션 보는 것 같았습니다. 역시 민경이가 센스가 있어. 큰 며느리는 좀 배우기나 해라. 제 손이 잠시 멈췄어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하지만 표정 하나 바꾸지 않고 다시 배추를 헹궜어요. 아무렇지 않은 척하는 것도 이젠 습관이 됐거든요. 시누이 수진이가 킥킥거리며 말했습니다. 엄마, 요즘 며느리들은 다 저렇게 똑똑한데 우리 올케는 좀 답답한 것 같아요. 그러게. 15년을 가르쳐도 늘 제자리야. 저는 귀를 막고 싶었어요. 하지만 손은 멈출 수 없었습니다. 오늘 김장을 끝내지 못하면 또다시 며칠 동안 구박을 들어야 할 테니까요. 오후 2시쯤 시어머니가 저를 부르셨습니다. 큰 며느리, 다락방에 김치똥 남은 거 있으니까 가져와. 네, 어머님. 저는 다락방으로 올라갔어요. 먼지가 수북한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김치독을 찾다가 구석에 놓인 낡은 상자 하나가 눈에 띄었어요. 강종만 서류 보관함. 돌아가신 시아버지 이름이었습니다. 뭔가 이끌리듯 상자를 열어봤어요. 안에는 오래된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그 중에서 한 장의 제목이 제 눈길을 사로잡았어요. 김치공장 부지 소유권 이전 계약서. 손이 떨렸습니다. 서류를 펼쳐봤어요. 이게 무슨... 시아버지께서 생전에 남편한테 물려주신다고 하셨던 그 김치공장 부지였어요. 그런데 서류상 소유자는 시어머니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것도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한 달 전에 명의가 바뀌어 있었어요. 제 머릿속이 복잡해졌습니다. 시아버지는 분명 아들한테 물려준다고 하셨는데 왜 시어머니 명의로? 큰 며느리, 뭐 하고 있어? 빨리 안 내려와.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아래서 울려 퍼졌어요. 저는 황급히 서류를 다시 넣고 김치독을 들고 내려갔습니다. 하지만 제 마음속엔 뭔가 단단한 게 생겨났어요. 15년 동안 느껴보지 못한 감정이었습니다. 오후 4시 김장이 한창이었어요. 배추에 양념을 버무리는 소리, 여자들의 수다 소리가 마당을 가득 채웠습니다. 큰 며느리, 양념이 왜 이렇게 싱거워? 젓갈을 얼마나 넣은 거야? 시어머니가 제가 만든 양념을 맛보시더니 얼굴을 찌푸리셨어요. 레시피대로 넣었는데요. 레시피? 김장을 레시피로 해? 손맛이 없으니까 그렇지. 민경이가 재빨리 끼어들었습니다. 어머니, 제가 간 좀 맞춰볼게요. 아무래도 제 손맛이 더 나을 것 같아요. 시누이 혜란이 거들었어요. 역시 민경이가 낫네. 올케는 15년 했어도 감이 없어. 저는 숨을 깊이 들이마셨습니다. 참아야 했어요. 늘 그래왔듯이요. 하지만 시어머니의 다음 한마디가 제 인내심을 산산조각 냈습니다. 큰 며느리는 진짜 쓸모가 없어. 시집 온 지가 언제인데 아직도 이 모양이야. 애도 제대로 못 낳고 일도 못하고. 우리 아들이 불쌍해서 어쩌나. 마당이 조용해졌어요. 제 손이 멈췄습니다. 쥐고 있던 김치통이 부들부들 떨렸어요. 애를 못 낳아서요? 병원에서 남편 문제라고 진작에 말했는데 15년 동안 저만 탓해왔잖아요. 시어머니도 아시면서 일부러 저한테만 뒤집어 씌우신 거예요. 어머님, 뭐, 말대꾸라도 하려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쾅! 제가 쥐고 있던 김치통이 마루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어요. 당신들이 뭘 안다고 그래요? 15년 만에 처음으로 제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15년. 15년을 참았어요. 매일 아침 5시에 일어나서 시댁 밥 차리고, 청소하고, 빨래하고, 명절마다 제사상 차리고. 한 번도 불평한 적 없잖아요. 시어머니가 벌떡 일어나셨어요. 이게 지금 감히 어른한테. 어른이면 뭐든 해도 되는 거예요? 며느리는 사람도 아니에요?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멈추지 않았어요. 나 애도 못 낳았다고요? 병원에서 남편 문제라고 했잖아요. 근데 왜 맨날 나만 탓하는 거예요? 왜 저한테만 쓸모없다고 하는 거예요? 입 닥쳐. 내가 감히 일도 못한다고요? 그럼 이 집 15년 돌린 게 누구예요? 누가 매일 어머님 약 챙기고 병원 모시고 다녔어요? 누가 명절 음식 다 준비하고 시누이들 올 때마다 상 차렸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새하얗게 변했습니다. 넌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야. 며느리 돌이지. 저는 비웃음이 나왔어요. 며느리 돌이. 도리만 있고 권리는 없는 거네요. 그렇게 15년 동안 저를 부려먹으면서 정작 시아버지 유산은 어머님 혼자 다 차지하신 거죠. 마당이 쥐 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었어요. 시누이들도 서로 얼굴만 쳐다봤습니다. 저는 양념 묻은 앞치마를 벗어 던졌어요. 그리고 집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저 미친년이. 당장 쫓아내야 해. 하지만 저는 이미 결심했습니다. 다락방에서 본 그 서류. 그리고 15년간의 모든 수모. 이제 끝낼 때가 됐어요. 더 이상은 못 참겠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룰 수가 없었습니다. 남편은 옆에서 코를 골며 자고 있었어요. 15년 동안 단 한 번도 제 편을 들어준 적 없는 사람. 오늘도 마당에서 제가 시어머니와 부딪혔을 때 그저 엄마, 선아야, 둘 다 진정해라는 말만 하고는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저는 이불을 걷어차고 일어났습니다. 가슴이 답답해서 숨을 쉴 수가 없었어요. 다락방에서 본 그 서류가 자꾸만 머릿속을 떠났다 사라지곤 했습니다. 김치공장 부지. 시아버지가 남편한테 물려준다고 하셨던 바로 그 땅이요. 저는 조용히 방문을 열고 복도로 나왔어요. 시어머니 방에서는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아직 안 주무신 거예요. 다락방 계단 앞에 섰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다시 올라가서 확인해야 할까요? 아니면 그냥 모른 척 살아야 할까요? 15년 동안 저는 늘 모른 척 살아왔습니다. 시어머니가 명절 음식값을 제 통장에서 빼가도 남편. 월급을 시어머니가 직접 관리해도 시누이들이 돈 꾸러와서 안 갚아도 다 참았어요. 하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저는 다락방 계단을 올라갔어요. 서류는 아직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손전등을 켜고 다시 한 장 한 장 살펴봤어요. 심장이 쿵쿵 뛰었습니다. 김치공장 부지 소유권 이전 계약서. 날짜는 3년 전 10월 15일. 시아버지가 돌아가시기 딱 한 달 전이었어요. 그때 시아버지는 병원에 입원해 계셨습니다. 의식도 거의 없으신 상태였죠. 그런데 어떻게 명예 변경이 가능했을까요? 서류를 더 뒤적였습니다. 그때 또 다른 서류가 나왔어요. 위임장. 시아버지의 도장이 찍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뭔가 이상했어요. 잉크 색깔이 다른 서류들과 달랐거든요. 그리고 서명 필체도 시아버지 글씨가 아니었습니다. 제 손이 더욱 심하게 떨렸어요. 이게 진짜라면 시어머니가 시아버지 명의를 도용한 거잖아요. 바로 그때였습니다. 거기서 뭐 하는 거야? 깜짝 놀라 뒤를 돌아봤어요. 시어머니가 다락방 입구에 서 계셨습니다. 어둠 속에서 지팡이를 짚고 계신 모습이 마치 유령 같았어요. 어머님, 그 서류 내려놔.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어머님, 이게 대체 뭐예요? 시아버지는 분명 이 땅을 현수 오빠한테 물려준다고. 입 닥쳐. 시어머니가 다락방으로 올라오셨어요. 빠른 걸음이었습니다. 평소에 허리 아프다고 하시던 분 맞나 싶을 정도로요.
넌 내 주제를 몰라. 며느리 주제에 감히 시댁 집안일에 참견을 해? 참견이 아니라 이건 명백히 잘못된 거잖아요. 잘못됐다고? 누가? 내가 뭔데 잘못됐다는 거야? 시어머니가 제 손에서 서류를 낚아챘습니다. 이 땅은 내 거야. 내 남편이 나한테 준 거라고. 하지만 서명이 닥치라고 했지. 순간 시어머니의 손이 번쩍 올라왔어요. 뺨을 때리려는 거였습니다. 저는 반사적으로 손을 올려 막았어요. 15년 만에 처음으로요. 어머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뭐, 내가 감히 시어머니 손을 막아? 죄송하지만 더는 못 참겠어요. 이 서류들, 저 가지고 있을게요. 저는 서류 몇 장을 재빨리 집어들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소리쳤어요. 당장 내놔. 도둑년이 감히. 도둑은 누구예요? 시아버지 명에 도용하신 분이. 그 말을 끝으로 저는 다락방을 뛰어내려왔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의 비명 같은 소리가 들렸어요. 강현숙, 강현숙, 당장 일어나. 내 마누라가 미쳤어. 방으로 돌아오니 남편이 부스스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야? 당신, 시아버지 땅 어머님이 가져가신 거 알고 있었어요? 남편의 표정이 굳어졌어요. 아는 거예요. 알고 있었던 거죠. 그게 엄마가 관리하시는 게 낫다고 해서. 관리요? 명의를 빼앗아 가신 건데요. 목소리 좀 낮춰. 엄마가 들으면 어때요? 당신 아버지가 당신한테 물려주려고 하신 땅을 어머님이 몰래 빼돌린 거잖아요.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선아야, 그런 거 따지지 마. 어차피 엄마 땅이나 내 땅이나 같은 거 아니야? 같은 게 아니죠. 어머님은 나중에 시누이들한테도 나눠줄 거예요. 당신은 한 푼도 못 받을걸요? 그래도 엄마니까. 저는 허탈하게 웃었습니다. 엄마니까요? 당신 어머니는 당신을 아들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이용할 도구로 생각하는 거예요. 야, 지금 우리 엄마한테 그게 무슨 소리야? 남편이 소리를 질렀어요. 15년 만에 처음 보는 남편의 환한 얼굴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그 화는 제게 향해 있었어요. 자기 엄마한테가 아니라요. 그때 방문이 와락 열렸습니다. 시어머니가 들어오셨어요. 뒤에는 잠옷 차림의 시누이 2명이 서 있었습니다. 현수야, 너 이 여자 당장 내쫓아. 엄마, 진정하세요. 진정은 무슨. 인연이 우리 집안 서류를 훔쳐갔어. 시누이 혜란이 끼어들었어요. 옳게, 그 서류 당장 내놔요. 그게 어디 함부로 가져갈 거예요? 언니들도 알고 있었어요? 시어머니가 시아버지 명에 도용한 거? 시누이들의 얼굴이 살짝 굳었습니다. 알고 있었던 거예요. 다들 알고 있었어요. 저만 몰랐던 겁니다. 15년 동안 이 집에서 제일 열심히 살았던 저만요. 옳게, 그런 말 함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엄마가 알아서 하신 일이잖아요. 알아서요? 불법인데요? 불법? 증거라도 있어요? 시누이 수진이 비웃듯 말했습니다. 저는 주머니에서 서류를 꺼냈어요. 여기 있어요. 시아버지 서명 위조된 거. 그리고 명예 이전 날짜 보세요. 시아버지가 의식도 없으신 상태였는데 어떻게 도장을 찍으셨겠어요? 순간 방 안이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너 지금 저 이거 가지고 법원 갈 거예요. 그리고 정확하게 조사받을 거예요. 뭐, 내가 감히 시어머니를 고소한다고? 고소가 아니라 진실을 밝히는 거예요. 시아버지가 진짜 원하셨던 게 뭔지요. 남편이 제 팔을 붙잡았습니다. 선아야, 제발 그만해. 이러지 마. 저는 남편의 손을 뿌리쳤어요. 당신은 평생 그렇게 살 거예요?
어머니 눈치만 보면서 당신 권리도 찾지 못하고 권리보다 가족이 중요하지. 전 이미 이 집에서 가족 취급 받아본 적 없어요. 저는 서류를 꼭 쥐고 방을 나왔습니다. 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현수야, 전현 당장 쫓아내. 이혼시켜. 남편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저는 거실 소파에서 잤습니다. 서류는 가슴에 꼭 안고 있었어요. 이게 제가 가진 유일한 무기였으니까요. 새벽 5시 습관처럼 눈이 떠졌습니다. 부엌으로 가려다가 멈췄어요. 왜 가야 하죠? 왜 제가 시어머니 약을 챙기고 아침밥을 차려야 하나요? 저는 다시 소파에 누웠습니다. 오늘은 하지 않기로 했어요. 15년 만에 처음으로요. 30분쯤 지났을까요? 시어머니 방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큰 며느리, 약 어디 있어?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큰 며느리, 못 들었어?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가 거실로 나오셨어요. 소파에 누워있는 저를 보시더니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인연이 미쳤나? 약도 안 챙겨놓고 누워있어? 어머님 약은 서랍 2번째 칸에 있어요. 직접 드세요. 뭐, 며느리가 감히 시어머니한테 15년 동안 했어요. 이제 그만할래요. 시어머니의 손이 떨렸습니다. 너 정말 죽고 싶나 보구나. 죽는 건 어머님이세요. 약 안 드시면. 그 순간 시어머니가 탁자 위에 물컵을 집어들었어요. 저한테 던지려는 거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피하지 않았어요. 그냥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물컵을 내려놓으셨어요. 그리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현수야, 현수야. 하지만 남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혼자 약을 찾으러 부엌으로 가셨어요.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생각했습니다. 이제 시작이구나. 진짜 전쟁은 이제부터구나. 카톡, 문자, 전화. 쉴 새 없이 알림이 떴어요. 처음엔 친구들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아니었어요. 선아 씨, 저 동네 부녀회장인데요. 이게 대체 무슨 일이에요? 언니, 온라인 카페 봤어요? 큰일 났어요. 선아야, 내가 정말 시어머니를 밀쳤니? 밀었다고요? 저는 김치통을 바닥에 내려놓았을 뿐인데 손이 떨렸습니다. 인터넷을 검색했어요. 그리고 제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숨이 막혔습니다. 우리 동네 맘카페에 올라온 영상 하나. 제목은 이랬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김치통 던짐. 이게 맞나요? 재생 버튼을 눌렀어요. 영상 속에는 어제 김장하던 제 모습이 찍혀 있었습니다. 이웃집 CCTV에 찍힌 거였어요. 하지만 각도가 이상했어요. 제가 김치통을 바닥에 내려놓는 장면이 마치 시어머니한테 던지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댓글이 수백 개 달려 있었어요. 요즘 며느리들 버릇없이 왜 저래? 시어머니가 얼마나 속상하셨을까? 저런 며느리는 당장 쫓아내야 함. 우리 동네에 저런 사람이 산다니 무섭다. 눈물이 왈칵 쏟아졌습니다. 15년 동안 참고 살았는데 단 한 번 폭발한 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 이 영상을 올린 걸까요? 영상을 올린 아이디를 확인했어요. 행복한 우리 집. 이건 둘째 며느리 민경이가 쓰는 아이디였어요. 저는 전화기를 집어들었습니다. 민경이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3번째 신호음에 받았습니다. 네, 언니. 목소리가 너무 태연했어요. 민경 씨, 그 영상 당신이 올린 거예요? 무슨 영상요? 동네 카페에 올라온 영상. 어제 김장할 때 찍은 거. 아, 그거요? 언니, 그게 제가 올린 건 아니고요.
누가 이웃집 CCTV 영상 캡처해서 올린 거더라고요. 거짓말이었어요. 영상 화질이 너무 선명했거든요. CCTV 캡처가 아니라 직접 찍은 거였어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그 각도는 CCTV가 아니라 누가 직접 찍은 거잖아요. 언니, 왜 이래요? 제가 왜 그런 짓을 해요? 왜긴요. 나 쫓아내고 싶어서죠. 민경이가 헛웃음을 쳤어요. 쫓아내요? 언니가 알아서 나갈 것 같은데요. 어제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대들고 서류까지 훔쳐가고. 훔친 게 아니에요. 그럼 뭐예요? 시댁 서류를 허락도 없이 가져가는 게.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민경 씨, 당신도 알잖아요. 시어머니가 시아버지 명에 도용한 거. 저는 모르는데요. 그리고 설령 그게 사실이라 해도 그건 시댁 집안일이잖아요. 며느리가 나설 일이 아니죠. 당신은 며느리 아니에요? 저는 제 분수를 알아요. 언니처럼 주제넘게 굴지 않죠. 전화가 끊겼습니다. 저는 주저앉았어요. 온몸에 힘이 빠졌습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어요. 문을 열었더니 동네 부녀회장 김 여사가 서 있었습니다. 뒤에는 몇 명의 아줌마들이 더 있었어요. 선아 씨, 우리 잠깐 얘기 좀 해요. 무슨 일이세요? 무슨 일이긴요. 그 영상 봤잖아요. 우리 동네 이미지가 얼마나 나빠졌는지 알아요? 제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건 잘못한 게 아니면 뭐예요? 아무리 그래도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하는 게 어딨어요? 옆에 있던 다른 아줌마가 거들었어요. 맞아요. 요즘 젊은 며느리들 버릇 없다더니 정말 그러네. 저는 15년 동안, 15년이면 뭐해요? 단 한 번 실수하면 다 물거품이죠. 저는 어이가 없었어요. 실수요? 여러분, 제가 15년 동안 이 집에서 어떻게 살았는지 아세요? 그래도 시어머니한테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김 여사가 단호하게 말했습니다. 선아 씨, 우리 동네 명예를 위해서 좀 조용히 지내세요. 더 이상 말썽 피우지 말고요. 말썽은 제가 피운 게 아니에요. 그럼 누가 피웠어요? 시어머니가. 아줌마들이 키득거리며 웃었어요. 저는 문을 닫았습니다. 더 이상 들을 수가 없었어요. 그날 저녁 남편이 퇴근했습니다. 평소보다 일찍 들어왔어요. 표정이 안 좋았습니다. 선아야, 우리 얘기 좀 하자. 무슨 얘기요? 그 서류. 돌려줘. 싫어요. 선아야, 제발 부탁이야. 회사에서도 소문 다 났어. 내가 마누라 하나 제대로 못 건사한다고. 저는 비웃었어요. 당신 체면만 중요한 거예요? 나는요? 내 억울함은요? 너 억울한 건 알아. 근데 이렇게 해서 뭐가 달라져? 가족만 다 망가지잖아. 이미 망가진 가족이에요. 당신이 몰랐을 뿐이죠. 남편이 한숨을 쉬었습니다. 엄마가 혈압이 막 올라가서 쓰러질 것 같대. 내가 서류 돌려주지 않으면 큰일 날 것 같아. 그럼 병원 가시면 되죠. 선아야. 남편이 소리쳤어요. 그리고는 제 가방을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서류 어디 있어? 내놔. 저는 남편을 밀쳤어요. 손대지 마세요. 인연이 진짜. 남편의 손이 번쩍 올라왔습니다. 때리려는 거였어요. 15년 살면서 한 번도 손 찍어만 적 없던 사람이요. 저는 눈을 질끈 감았어요. 하지만 손바닥은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눈을 떠보니 남편이 떨리는 손을 내리고 있었어요. 미안. 내가 미쳤나 봐. 남편은 그대로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이게 제가 15년 동안 지키려고 했던 가정이었나요? 다음 날 아침 저는 결심했습니다. 더 이상 참지 않기로요.
컴퓨터를 켰어요. 그리고 같은 동네 맘카페에 글을 올렸습니다. 제목은 이랬어요. 며느리가 시어머니한테 김치통 던진 며느리입니다. 제 이야기 들어주세요. 손이 떨렸지만 멈추지 않았어요. 저는 15년 동안의 이야기를 썼습니다. 새벽 5시에 일어나 시어머니 약 챙기던 일, 명절마다 혼자 음식 준비하던 일, 시누이들이 돈 빌려가고 안 갚던 일, 아이 문제로 매일 구박받던 일, 그리고 시아버지 유산을 시어머니가 독차지한 일까지 모든 걸 썼어요. 증거도 함께 올렸습니다. 시어머니와 주고받은 문자 메시지들, 시누이들의 카톡 대화들, 그리고 15년간 몰래 녹음해둔 파일들. 저는 15년 동안 참았습니다. 하지만 이제 더는 참지 않겠습니다. 글을 올리는 순간 손이 떨렸어요.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걸 알았거든요. 하지만 후회하지 않았어요. 1시간 후 제 핸드폰이 또다시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달랐어요. 언니 힘내세요. 저도 비슷한 경험 있어요. 선아 씨 응원합니다. 잘못한 거 없어요. 15년이나 참았다니. 저 같으면 진작 나갔을 거예요. 댓글이 순식간에 수백 개 달렸습니다. 이번엔 제 편을 드는 사람들이었어요. 시어머니가 명예 도용했으면 고소해야죠. 저런 시댁은 당장 뛰쳐나와야 합니다. 며느리를 사람 취급도 안 하네요. 화나요. 눈물이 또 흘렀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슬픔의 눈물이 아니었어요. 누군가 제 이야기를 들어주고 있다는 안도의 눈물이었습니다. 큰 며느리, 당장 나와. 내가 뭘 올렸어. 시어머니였습니다. 저는 문을 열지 않았어요. 대신 핸드폰을 들고 경찰서에 전화했습니다. 신고하고 싶은데요. 명예 도용 건으로요. 시어머니의 고함 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무섭지 않았어요. 이제 저는 혼자가 아니었으니까요. 동네 사람들의 시선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아까 그 부녀회장 김 여사가 다시 찾아왔어요. 선아 씨, 제가 잘못 봤네요. 미안해요. 하지만 저는 문을 열어주지 않았습니다. 필요 없어요. 이미 늦었어요. 진짜 전쟁이 시작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엔 제가 이길 거예요. 당신 3년 전에 4천만 원 대출 받았어요? 무슨 소리야? 나 대출 받은 적 없어. 그럼 이게 뭐예요? 서류를 보여줬어요.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왜?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3년 전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해였습니다. 경찰서에 신고한 지 사흘째 되던 날 형사 한 분이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이선아 씨 맞으시죠? 명예 도용건으로 신고하셨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저는 준비해둔 서류들을 모두 꺼냈어요. 시아버지의 위조된 위임장, 명예 이전 서류, 그리고 당시 시아버지의 병원 기록까지요. 형사님이 서류를 하나하나 살펴보시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수사 가능하겠네요. 일단 필적 감정과 병원 기록 대조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얼마나 걸릴까요? 1달 정도 보시면 됩니다. 그때 시어머니 방에서 비명 소리가 들렸어요. 뭐, 경찰이 왔다고? 시어머니가 황급히 거실로 나오셨습니다. 얼굴이 새하얗더군요. 형사님, 이게 무슨 일입니까? 최금옥 씨 맞으시죠? 명예 도용 혐의로 조사받으셔야 할 것 같습니다. 명예 도용? 우리 남편 땅을 내가 물려받은 게 무슨 도용이에요? 유언장이나 합법적인 증여 절차가 있으셨나요? 시어머니의 입이 다물어졌어요. 그리고 당시 남편분이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는 병원 기록이 있는데 어떻게 도장을 찍으셨는지 설명해 주셔야 할 것 같습니다. 그건
시어머니가 저를 노려봤어요. 눈빛이 무서울 정도였습니다. 다 내가 한 짓이지. 이 못된 년이. 어머님, 제가 한 게 아니에요. 어머님이 하신 거죠. 형사님이 수첩을 꺼내셨어요. 일단 경찰서로 함께 가주셔야겠습니다. 조사받으셔야 해요. 싫어요. 난 안 가요. 시어머니가 소리쳤습니다. 그 순간 방에서 남편이 뛰쳐나왔어요. 엄마, 무슨 일이에요? 현수야, 네 마누라가 날 경찰서에 보내려고 해. 남편이 저를 쳐다봤어요. 실망과 분노가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선아야, 내가 정말 이러는 거야? 엄마를. 당신 어머니가 먼저 잘못하신 거예요. 그래도 경찰까지 부를 일이야? 그럼 어떻게 해요? 당신은 15년 동안 한 번도 내 편 들어준 적 없잖아요. 남편이 할 말을 잃었습니다. 형사님이 시어머니께 다시 말씀하셨어요. 최금옥 씨 협조 안 하시면 강제로 동행해야 합니다. 결국 시어머니는 경찰차에 태워졌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창문으로 쳐다보고 있었어요. 저는 처음으로 가슴이 뻥 뚫리는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시누이들이 몰려왔어요. 옳게. 이게 대체 무슨 짓이야? 혜란 언니가 소리쳤습니다. 우리 엄마를 경찰서에 보내다니. 정신이 있어? 언니도 알고 있었잖아요. 어머니가 시아버지 명에 도용한 거. 그래도 그렇지. 집안일을 왜 밖으로 끌고 나가? 수진도 거들었어요. 옳게. 당장 고소 취하해요. 안 그러면 우리도 가만 안 있을 거예요. 안 있지 않으면요? 뭘 하실 건데요? 이혼시킬 거예요. 우리 오빠한테. 저는 웃었어요. 비웃음이었습니다. 이혼이요? 좋아요. 해주세요. 저도 그러고 싶었어요. 시누이들의 얼굴이 굳었어요. 뭐? 내가 감히? 네. 저 이제 이 집 안 나가도 돼요. 당신들이 날 쫓아내주니까 얼마나 고마운지 몰라요. 인연이 진짜. 혜란이 저한테 달려들었어요. 하지만 제가 더 빨랐습니다. 핸드폰을 꺼내 녹음 버튼을 눌렀거든요. 언니, 지금 녹음되고 있어요. 폭행하시면 고소당하실 거예요. 혜란의 손이 멈췄습니다. 너 정말. 네. 저 이제 호락호락하게 당하지 않아요. 15년은 충분했어요. 시누이들은 말없이 나갔습니다. 하지만 그게 끝이 아니었어요. 그날 밤 11시쯤 초인종이 미친 듯이 울렸습니다. 문을 열었더니 낯선 남자 2명이 서 있었어요. 이선아 씨 댁 맞습니까? 네. 누구세요? 저희는 대명 캐피탈에서 나왔습니다. 강현수 씨 계시죠? 무슨 일이신데요? 남자가 서류 봉투를 내밀었어요. 강현수 씨 명의로 4천만 원 대출이 연체되어 있습니다. 독촉장입니다. 제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4천만 원이요? 무슨 말씀이세요? 우리 남편은 대출 받은 적 없는데요. 여기 서류 보세요. 3년 전에 대출 실행됐습니다. 서류를 받아들었어요. 분명 남편 명의였습니다. 서명도 있었고요. 하지만 이상했어요. 3년 전. 그때 저희는 대출 받을 일이 없었거든요. 이거, 혹시 보증인은 누구예요? 보증인은 없고요. 명의자 단독입니다. 그런데 주소가 여기로 되어 있어서요. 남자가 다시 말했습니다. 이번 주 금요일까지 원금과 이자 합쳐서 4,800만 원 입금 안 되면 법적 조치 들어갑니다. 잠깐만요. 제가 확인 좀 해볼게요. 저는 남편을 불렀어요. 남편이 부스스 나왔습니다. 뭐야, 밤에. 당신 3년 전에 4천만 원 대출 받았어요? 무슨 소리야? 나 대출 받은 적 없어. 그럼 이게 뭐예요? 서류를 보여줬어요.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게 왜?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3년 전 시아버지가 돌아가신 그 해였습니다. 명의 이전도 그때 이루어졌죠. 어머님이 한 거예요. 뭐? 어머님이 당신 명의 도용해서 대출 받은 거예요. 땅 명의 이전하느라 돈이 필요했던 거죠. 남편이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야, 엄마가 그럴 리 없어. 그럼 당신이 받았어요? 4천만 원 어디 썼어요? 나는 정말 모른다고. 채권업자들이 불만스러운 표정을 지었어요. 누가 받았든 상관없습니다. 금요일까지 갚으세요. 못 갚으면 재산 압류 들어갑니다. 남자들이 가고 난 뒤 집안은 쥐 죽은 듯 조용했어요. 남편이 주저앉았습니다. 4,800만 원. 그 돈을 어디서 구해? 저는 남편을 내려다봤어요. 당신 어머니한테 물어보세요. 땅 팔면 되잖아요. 몰래 빼돌린 그 땅. 선아야. 이제 알겠어요? 당신 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친아들 명의까지 도용하는 분이에요. 남편이 울기 시작했습니다. 15년 만에 처음 보는 남편의 눈물이었어요. 하지만 제 마음은 전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시어머니가 계신 경찰서로 갔어요. 조사실 밖에서 기다리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나오셨습니다. 얼굴이 수척해지셨더군요. 하룻밤 사이에 10년은 늙으신 것 같았어요. 저를 보시더니 시어머니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만족하냐? 어머님, 저 한 가지만 물어볼게요. 왜 현수 오빠 명의로 대출까지 받으셨어요? 시어머니의 얼굴이 일그러졌어요. 그게 땅 명에 이전하는데 돈이 필요했어. 세금도 내야 하고. 그래서 아들 명에 도용하신 거예요? 나중에 갚으려고 했어. 땅 팔면 되니까. 언제요? 돌아가실 때요? 시어머니가 입을 다물었어요. 저는 차갑게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 이제 알겠어요. 어머님한테 가족은 그냥 이용할 도구였던 거죠. 며느리도 아들도 딸들도 모두 어머님을 위한 도구. 닥쳐. 내가 애들 키우느라 얼마나 고생했는데. 고생하셨으면 잘해주셔야죠. 왜 빼앗기만 하세요? 시어머니가 저를 노려봤어요. 내가 뭘 알아. 시집살이가 얼마나 힘든지. 나도 내 나이 때 똑같이 당했어. 그래서요? 어머님이 당하셨으니까 저한테도 똑같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게 며느리 도리야. 그게 이 집안 법도라고.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아니에요, 어머님. 그건 도리가 아니에요. 학대예요. 시어머니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학대라니. 너무한 거 아니냐? 어머님이 더 너무하셨어요. 15년 동안 저는 돌아섰어요. 뒤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선아야, 제발 고소 취하해줘. 응, 내가 잘못했어. 땅도 돌려줄게. 대출도 내가 갚을게. 처음으로 시어머니가 제 이름을 불렀어요. 큰 며느리가 아니라 선아라고요. 하지만 너무 늦었습니다. 어머님, 그 말씀 15년 전에 하셨어야죠. 저는 경찰서를 나왔어요. 밖은 화창한 가을 날씨였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밝은 날이었어요. 집에 돌아오니 남편이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테이블 위에는 서류 한 뭉치가 놓여 있었어요. 그게 뭐예요? 이혼 협의서야. 제 심장이 쿵 내려앉았어요. 당신이 작성한 거예요? 남편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안해. 나는 좋은 남편이 아니었어. 그동안 단 한 번도 내 편을 들어주지 못했어. 눈물이 주르륵 흘렀어요. 이제 와서 그 말이 무슨 소용이에요. 알아. 너무 늦었다는 거. 그래도 마지막으로 한 번만이라도
내 편을 들고 싶었어. 남편이 서류를 밀었습니다. 재산 분할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해. 그리고 위자료도 줄게. 내가 할 수 있는 건 이게 전부야. 저는 서류를 집어들었어요. 15년의 결혼 생활이 종이 몇 장으로 정리되는 순간이었습니다. 고마워요. 마지막이라도 제대로 해줘서. 남편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선아야, 너 행복하게 살아. 내가 원하는 대로. 당신도요. 저는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그리고 집을 나왔어요. 단 한 번도 뒤돌아보지 않았습니다. 15년의 무게를 마침내 내려놓은 순간이었어요. 집을 나온 날, 저는 친구 지영이네 집에 짐을 풀었습니다. 선아야, 괜찮아? 지영이가 따뜻한 차를 건네주며 물었어요. 응, 괜찮아. 아니, 괜찮을 거야. 사실 괜찮지 않았어요. 15년을 함께 산 집을 나온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었으니까요. 하지만 후회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도 잘한 거야. 너 그렇게 살다간 죽을 뻔했어. 지영이는 10년 전에 이혼한 친구예요. 그때 저는 지영이한테 조금만 더 참지 그랬어라고 말했었죠. 지금 생각하면 정말 부끄러운 말이었어요. 지영아, 그때 내가 한 말. 정말 미안해. 됐어. 너도 이제 알잖아. 참는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라는 거. 응. 이제 알았어. 지영이가 제 손을 꼭 잡아줬어요. 선아야, 이제부터가 시작이야. 내 인생을. 일주일 후, 저는 작은 원룸을 얻었습니다. 보증금 1,000만 원, 월세 50만 원짜리 작은 방이었어요. 시댁에 있던 넓은 집과는 비교도 안 됐죠. 하지만 이상하게 마음이 편했어요. 아침에 일어나도 시어머니 약 챙길 필요가 없었어요. 밥 차릴 필요도 없었고요. 누구 눈치 볼 필요도 없었습니다. 저는 처음으로 제가 먹고 싶은 아침을 먹었어요. 토스트에 계란 후라이. 간단하지만 제가 원하는 거였어요. 맛있다. 눈물이 주르륵 흘렀습니다. 이렇게 간단한 행복조차 15년 동안 누려본 적이 없었더라고요.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어요. 통장 잔고는 800만 원. 이혼 재산 분할로 받은 돈이었어요. 남편이 준 전부였죠. 이 돈으로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요? 저는 44살이었어요. 15년 동안 경력 단절 주부였고요.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밤마다 잠이 안 왔어요. 불안했습니다. 내가 잘못 선택한 건 아닐까? 그냥 참고 살 걸 그랬나? 하지만 아침이 되면 다시 생각했어요. 아니야. 나는 잘한 거야. 어느 날 동네 마트에서 장을 보고 있는데 누군가 저를 불렀어요. 선아 씨? 돌아보니 동네 카페에서 본 적 있는 사장님이었어요. 아, 안녕하세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 일 이후로 사장님은 제가 올렸던 맘카페 글을 보셨던 분이었어요. 그냥 살아가고 있어요. 혹시 일 찾고 계세요? 네. 우리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구하거든요. 오전 10시부터 오후 3시까지. 시급 10,000원인데 관심 있으세요? 저는 망설였어요. 44살에 시급 10,000원짜리 아르바이트라니. 하지만 지금 제게 선택권이 있을까요? 할게요. 감사합니다. 카페 일은 생각보다 힘들었어요. 주문받고 커피 만들고 설거지하고. 몸은 힘들었지만 마음은 편했어요. 선아 씨, 이거 좀 닦아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억울하지 않았어요. 제가 돈 받고 하는 일이니까요. 시댁에서는 15년 동안 일했지만 단 한 푼도 받지 못했거든요. 오히려 욕만 먹었죠. 일을 시작한 지 한 달쯤 됐을 때 카페 사장님이 저를 불렀어요. 선아 씨, 혹시 김치 담글 줄 아세요? 네, 15년 동안 매년 김장했어요.
그럼 내가 하는 식당에서 김치찌개 메뉴 해볼까 하는데 김치 좀 담가주실 수 있어요? 물론 재료비랑 인건비 따로 드릴게요. 저는 잠시 망설였어요. 김치, 김장. 그 단어만 들어도 시댁 생각이 났거든요. 하지만 이젠 달랐어요. 해볼게요. 처음으로 제 손맛대로 김치를 담갔습니다. 시어머니 눈치 볼 필요도 없었고 시누이들 비난도 없었어요. 그냥 제가 맛있다고 생각하는 대로 만들었어요. 와, 선아 씨, 이거 진짜 맛있어요. 카페 사장님이 김치를 맛보더니 감탄했어요. 우리 손님들한테 팔아도 되겠는데요? 한 통에 2만 원 정도면 어때요? 제가요? 김치를 팔아요? 네. 요즘 집에서 담근 김치 구하기 힘들잖아요. 분명 잘 팔릴 거예요. 반신반의하면서 김치 10통을 담갔어요. 카페 입구에 직접 담근 김치 판매 팻말을 붙였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틀 만에 다 팔렸습니다. 선아 씨, 김치 더 없어요? 손님들이 맛있다고 난리예요. 저는 믿을 수가 없었어요. 15년 동안 시댁에서 욕먹으며 만들던 그 김치가 돈이 되다니요. 한 달 후 저는 김치 20통을 담갔어요. 그것도 사흘 만에 동났습니다. 손님들이 직접 제게 연락하기 시작했어요. 혹시 깍두기도 파세요? 열무김치도 있나요? 배달되나요? 저는 지영이한테 상의했어요. 지영아, 나 김치 장사해볼까? 좋지. 너 김치 진짜 맛있더라. 나도 사 먹고 싶을 정도야. 근데 혼자서 할 수 있을까? 왜 혼자 해? 나도 도와줄게. 나 요즘 일 없어서 한가하거든. 지영이가 웃으며 말했어요. 우리 둘이 하자. 이혼녀 김치 사업. 저도 따라 웃었습니다. 석 달 후 저는 작은 작업실을 얻었어요. 월세 100만 원짜리 작은 공간이었지만 제 사업장이었습니다. 이선아 김치 공방. 간판을 달던 날 눈물이 났어요. 15년 전 시집 갈 때 저는 꿈이 많았어요. 하지만 시댁 살림에 묻혀 다 포기했죠. 그런데 이제 다시 시작할 수 있게 됐어요. 44살에요. 선아야, 주문 들어왔어. 오늘 30통. 지영이가 소리쳤어요. 진짜? 30통이나? 응. SNS 광고 효과 대박인가 봐. 저희는 인스타그램에 김치 만드는 과정을 올리기 시작했어요. 시댁에서 15년 구박받으며 배운 손맛, 이제 제 것으로 살아갑니다. 이 문구가 공감을 불러일으켰나 봐요. 댓글이 수백 개 달렸습니다. 응원합니다. 꼭 성공하세요. 언니, 저도 용기 얻어요. 저는 댓글 하나하나에 답글을 달았어요. 같은 아픔을 겪은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6개월 후 저는 직원 2명을 고용했습니다. 둘 다 저처럼 경력 단절 주부였어요. 이혼한 분도 있었고 남편 사업 실패로 생계를 책임지게 된 분도 있었죠. 사장님 정말 감사해요. 저 같은 사람도 받아주셔서. 무슨 소리예요? 우리 서로 도우면서 사는 거죠. 저는 직원들에게 시급 이상으로 드렸어요. 그리고 절대 함부로 대하지 않았죠. 제가 그동안 당했던 대우를 다른 사람에게 하고 싶지 않았거든요. 1년 후 저는 작은 가게를 냈습니다. 선화의 반찬 가게. 김치뿐 아니라 여러 반찬도 팔기 시작했어요. 장사는 잘 됐어요. 입소문이 나면서 배달 주문이 쏟아졌습니다. 어느 날 가게 문을 열었는데 낯익은 사람이 서 있었어요. 남편이었습니다. 선아야. 1년 만에 보는 얼굴이었어요. 많이 수척해졌더군요. 무슨 일이에요? 그냥 내가 잘 지내는지 보고 싶어서. 보셨으면 가세요. 차갑게 말했지만 가슴 한구석이 아팠어요. 한때 사랑했던 사람이니까요. 선아야, 나 정말 미안해.
그때 내가 내 편을 들었어야 했는데 이미 끝난 일이에요. 사과받으러 온 거면 그냥 가세요. 남편이 고개를 숙였어요. 엄마가 땅 팔아서 대출 다 갚았어. 그리고 지금 요양원에 계셔. 치매가 와서 순간 마음 한구석이 싸늘해졌어요. 시어머니가 치매라니. 하지만 동정심은 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요? 제가 뭘 어떻게 해드려야 하나요? 아니,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내가 알았으면 해서. 남편이 봉투 하나를 내밀었어요. 이거 재산 분할할 때 너한테 제대로 못 줬잖아. 엄마 땅 판 돈에서 내 몫이야. 필요 없어요. 선아야. 전 이미 제 힘으로 살고 있어요. 그 돈 필요 없어요. 남편의 손이 떨렸어요. 너 정말 대단하다. 혼자서 여기까지. 혼자 아니에요. 절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어요. 남편이 씁쓸하게 웃었어요. 그래. 나 같은 사람보다 훨씬 나은 사람들이겠지. 당신도 이제 당신 인생 사세요. 저는 제 인생 살 테니까. 남편이 고개를 끄덕이고 돌아섰어요. 문 앞에서 한번 뒤돌아봤지만 저는 인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15년의 인연이 완전히 끝났어요. 2년 후 저는 방송에 나갔습니다. 이혼 후 재기에 성공한 여성들이라는 프로그램이었어요. 이선아 대표님, 15년간의 시댁 생활을 어떻게 견디셨어요? PD님이 물었어요. 견딘 게 아니에요. 그냥 참았죠. 그게 제 의무라고 생각했으니까요. 그런데 어떻게 변화하셨어요? 깨달았어요. 참는 게 미덕이 아니라는 걸. 제 인생은 제가 살아야 한다는 걸요. 지금 행복하세요? 저는 웃었어요. 진심으로요. 네. 정말 행복해요. 물론 힘들 때도 많아요. 혼자 사업하는 게 쉽지 않거든요. 근데 이 힘듦은 제가 선택한 거예요. 그래서 후회 없어요.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해주신다면? 저는 카메라를 똑바로 쳐다봤어요. 참는 게 능사가 아니에요. 내가 행복하지 않은데 참으면 결국 나만 병들어요. 용기 내세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를 때예요. 저는 44살에 시작했어요.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방송이 나간 후 주문이 폭주했습니다. 대표님, 전화 받을 수가 없어요. 직원이 당황해서 말했어요. 천천히 받아요. 한 분 한 분 정성껏 응대해요. 저는 웃으며 말했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작은 원룸 베란다에 나가 하늘을 봤어요. 별이 참 많았습니다. 15년 전 시집 가던 날도 이렇게 별이 많았어요. 그때 저는 행복할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행복은 주어지는 게 아니었어요.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였어요. 핸드폰이 울렸어요. 지영이었어요. 선아야, 방송 봤어. 완전 멋있더라. 고마워, 지영아. 내가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왔을 거야. 무슨 소리야. 내가 잘한 거지. 나는 그냥 옆에서 응원만 했을 뿐이야. 그 응원이 얼마나 큰 힘이 됐는지 몰라. 전화를 끊고 다시 하늘을 봤어요. 김장날, 제 인생이 무너진 그날. 하지만 그 무너짐 덕분에 새로 시작할 수 있었어요. 이제 저는 제 손맛대로, 제 방식대로 살아갑니다. 아무도 제게 큰 며느리라고 부르지 않아요. 저는 이제 이선아 대표님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저는 이제 그냥 나 자신이라는 거예요. 3년 후 저는 두 번째 가게를 열었습니다. 직원은 10명으로 늘었어요. 모두 저처럼 힘든 시간을 보낸 여성들이었죠. 대표님, 오늘 매출 1,000만 원 넘었어요. 정말요? 우리 회식 가요. 직원들과 함께 웃고 떠들 수 있다는 게 너무 행복했어요. 회식 자리에서 한 직원이 물었어요. 대표님, 후회 없으세요?
그래도 15년을. 후회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어요. 없어요. 그 15년이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니까요. 그때 제가 없었으면 지금 이 김치 맛도 없었을 거예요. 그날 밤 집에 돌아와서 거울을 봤어요. 47살의 제 얼굴. 주름도 늘었고 흰머리도 보였어요. 하지만 눈빛은 전보다 훨씬 밝았습니다. 수고했어, 선아야. 거울 속 제게 말했어요. 앞으로도 잘 살아보자. 그리고 웃었습니다. 진심으로요. 김장날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었습니다. 제 인생의 진짜 시작이었어요. 오늘의 이야기 어떻게 들으셨나요? 비슷한 경험을 댓글로 적어주시면 한 분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